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펜싱, 드보르작, GPS, 빈대떡 신사인데요. 먼저 빈대떡 신사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8월 29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159대 가왕 비대면 남친에 도전하는 복면 가수 4인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160대 가왕을 향한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비대면 남친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드세요. 빈대떡 신사! 울다 지쳤어 동백꽃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연승에 도전하는 159대 가왕 비대면 남친. 매일매일 내 손 잡아줄래요 매일매일 너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잘한다 노래 확실히 녹는다 녹아. 빈대떡 신사 그리고 비대면 남친 두 사람 가운데 160대 복면 가왕은 바로 빈대떡 신사입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단 한 표 차이로 빈대떡 신사가 승리하며 새로운 가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59대 가왕 비대면 남친의 정체가 그룹 포레스텔라의 배두훈 씨로 밝혀지면서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배두훈 씨의 목소리로 채워진 무대를 본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노래도 잘하고 예능감도 최고라 재미가 2배였네요. 배두훈님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빈대떡 신사님 내공이 정말 대단하세요. 노래에 파란만장한 인생이 담겨있는 듯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가왕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좋은 무대를 보여줬던 비대면 남친 배두훈 씨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과 함께 신흥 가왕 빈대떡 신사의 다음 무대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우선 이 복면가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미는 그 가면대 인물이 갖고 있는 의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활동을 한 지 오래돼서 쉽게 추리를 못 해낸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을까? 이런 그 발견의 재미를 또 즐기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회차는 의외성과 그 의외성을 따라가는 추리의 재미가 아주 잘 살아났던 회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라운드에서 보면은 가슴을 떼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지금 하모니카는 뭐 전혀 이름조차 2라운드인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서 이 가면대 인물이 누굴까라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주죠. You know. 성은 아니야 성은? 가수 겸 배우 성은? 이분은 바로 90년대 히트곡 정을 부른 1세대 아이돌 영턱스 클럽의 임성은 씨입니다.
활동을 접은 지도 좀 오래됐고 또 특히나 한국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 추리단들의 추리의 영역에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임성은 씨는 훨씬 더 반가웠던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또 특별 무대로 정이라는 노래를 다시 부를 때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발랄했던 영턱스 시절의 그 정이라는 노래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좀 뭐랄까 이게 성숙한 음색으로 불러내는 이 정을 두 개를 비교해보는 그 재미 또한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복면가왕은 섭외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빈대떡 신사 같은 경우는 판정단조차도 확신 있게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 못하고 사랑꾼 Y. 예. 사랑꾼 Y. 정말 그 영화는 아니야. 시사님은 네. 무조건 잔일이 선배님 확고부동하게 저는 갈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보니까 38년생이신데요? 80이 넘으셨는데 예, 만주 출생이시고. 만주. 예, 만주. 걷어주시죠. 38년생. 보통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네티즌들이 누구인지 대강의 윤곽을 찾기 마련인데 빈대떡 신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시청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즐거움을 줘서 그동안 약간 좀 패턴화되었던 출연진에서 벗어난 그런 신선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빈대떡 신사가 굉장한 어떤 소름 끼치는 가창력 뭐 이런 걸로 지금 이게 되면서 확 주목받고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혹시 복면가왕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고음을 잘하고 얼마나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무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평가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취향 집중적으로 음악을 듣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다양한 장르들에 대해서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듣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단지 가창력 쪽에만 맞출 필요가 없이 다양한 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취향을 갖고 있는 대중들이 좀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면가왕도 조금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GPS인데요. 이번 키워드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8월 25일 방송된 MBC 다큐프라임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초정밀 시대에 KPS가 온다라는 주제로 꾸려졌는데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PS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 공원을 달리고 있는 조혜영 씨입니다. 그녀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이 스마트 시계. GPS가 연동돼서 혜영 씨가 달린 길이 모두 기록됩니다. GPS가 없다는 거는 별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 삶에 들어와 버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는 전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사실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 자율차, 드론, 뭐 자율형, 뭐 무인 이동체,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초정밀 위치, 시각 정보, 그리고 항법 정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위성 항법을 구축한 나라는 미국의 GPS, 러시아 글로나스, 그리고 중국의 베이더우인데요. 전 지구에 서비스를 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일본은 자국과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걸까요? 위성 항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나라만의 산업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의 기구로 자국의 가장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완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위성 항법, 즉 KPS 개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2035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됩니다. KPS 구축 산업이 어떠한 우주 강국으로 가는 그리고 민간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다큐 프라임의 이번 주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사용되는 다양한 GPS의 예를 보여준 게 무척 흥미로웠어요. 자율주행 택시,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구조작업 등 현재 쓰이고 있는 GPS의 용법들을 보여준 점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GPS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확장형 구조로 가는 점이 다큐멘터리로서 굉장히 구조적이었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반에는 이렇게 뭐 실험을 한다든가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서 약간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제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 약간 집중력이 흐려지는 면이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구성에서의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자들 실험으로 시작한 도입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졌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엔 전화로, 지도로 길을 찾았었죠. 모르니까 평소보다 빨리 가지를 못하게 되네요.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GPS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보여줬는데요. GPS 기술의 현재 발전 상황과 미래 KPS가 꼭 필요하다라는 당위성까지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KPS가 우리 생활에 맞는 키처럼 이렇게 논의를 진행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도심교통 항공이나 드론처럼 좀 물리적, 사이버적 보안 위협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양면을 다 보여줬더라면 조금 더 타당성 있는 다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가 얼마나 GPS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나 이 부분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특히나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위성항법 시스템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처음 알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 반대급부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형 GPS 시스템인 KPS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관심을 좀 갖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펜싱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8월 27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의 싱글 라이프 2탄이 펼쳐졌는데요. 펜싱 황제의 혹독한 스파르타 훈련부터 절친에게 올림픽 뒷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까지 전파를 타 시선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트레이너분이 와서 했던 거는 보강 훈련이었어요. 좀 종목 특성상 오른쪽 다리가 훨씬 두껍고요. 와, 진짜 오른쪽이 한 2배는 되나 봐요. 팔도 그래요. 한쪽만 쓰니까 오른쪽만 계속. 두께가 달라요. 어디? 진짜네? 어디? 진짜네? 확실히 여기 훨씬 두꺼워. 할게요. 3, 2, 1, 고! 좋았어. 파란색 그릴 때. 아이고, 되게 빠르네, 이거.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그럼 계속 바꿔야 돼. 방향을. 여기 3분 쉬었다가 이제 보는 동 들어갈게요. 보는 동력? 이제 펜싱이 뭐 사람들은 찔러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찔르기 과정까지가 거의 다리가 한 80%는 사용이 되거든요. 아니 더 대식 가셔도 되겠다. 형. 응? 뭐 갈릭소스 안 시켰냐? 시킨 게 아니라 오다가 죽었다니까. 야, 그거면 갈릭인데 이거. 갈릭 안 시켰잖아. 뭐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길래. 올림픽 메달 얻었냐?
많이 들어가세요? 빨리 다 먹어? 캐무거워요, 진짜. 어땠어, 딱? 올림픽 첫 출전 소감이?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치, 너가 또 말번이고 마지막 주자고 하니까. 다시 시작입니다. 네, 지금 0대0 제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로입니다. 네. 자, 좋아요.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상욱이. 지금 봐도 탁사도다. 거기서 전 안 울었는데 전 나와서 엄청 울었거든요. 울었어? 엄청 울었어요, 진짜.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화려할 줄 알았는데 보통 20대에 자처하는 모습에 약간의 펜싱을 곁들인 느낌. 공감 가고 재미있었어요. 얼굴도 성격도 실력도 최고인 오상욱 선수.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딸 수 있길 응원합니다. 오상욱 선수의 운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다음 파리올림픽에서 활약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나 혼자 산다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회차가 아마 나 혼자 산다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재미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부에는 금메달을 땄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땀을 흘리면서 고강도 훈련을 하는 오상욱 선수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약간 어떤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비빔라면 먹방으로 이어지는데요. 요즘 냄새 미쳤다, 진짜. 아니, 먹방하는 사람들은 좀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입술을 먹는 척만 하네. 흡입기. 어우. 맛있겠다. 사실 먹방을 볼 때 한밤에 저런 거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먹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방이 무언가 어떤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단순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유 있는 먹방 이런 걸 봤을 때 오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의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점은 격려와 응원을 남겼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종현 선수와의 대화에서 이제 오상욱 선수가 이종현 선수한테 형 메달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이종현 선수가 형 거 어디 있어요? 형 거? 3년 뒤에 파리 있잖아. 맡겨놨어요, 형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3년 뒤 파리를 보면서 혹은 그 너머까지 보면서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는 그런 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나도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관찰 예능의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은 방송에 출연했지만 대부분 대화 위주의 그 해당 종목의 특성을 활용한 간단한 게임이 곁들여지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또 펜싱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심판에게 어필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설마 그런 것도 훈련을 할까 싶었는데 이 찐 훈련 장면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걸 본다고? 아무리 제가 이긴 동작이라고 해도 그냥 자신 없게 뒤돌아서 가면은 상대 점수가 올라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심판의 좀 작용이 커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심판을 속이는 부분까지도 실력이라고 해요. 노비디오. 안가. 그러한 해당 종목에 관한 궁금증들도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또 치열하게 연습하고 거기에 또 개인 운동까지 하는 운동선수의 하루가 주는 울림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상욱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새로운 얘기가 거기 담겨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계속 관찰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루틴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근데 그런 습관적인 행동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누적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훈련하는 과정들도 있고 뭘 먹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쭉 누적이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결국은 이런 금메달을 따고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산다에서
굉장히 차별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드보르작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8월 28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드보르작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불리는 첼로 협주곡 비단조가 전파를 탔는데요. 차세대 지휘자 차웅과 첼리스트 김두민의 환상적인 협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대한 산을 등정한 이날 방송,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댓글 살펴보면요. 차웅 지휘자님 모션과 표정이 다양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앙코르도 어쩜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니요. 폐막도 TMU에서 해주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TMU와 함께라면 늦은 새벽도 행복합니다. 늦은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는 멋진 무대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TV 예술 무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날의 아마 시청 포인트는 지휘자 차웅과 첼리스트 김두민의 협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음악의 세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TV 예술 무대에서 보여지는 이 공연들이 대부분 현장 공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직접 느낄 수 없는 것들이 그 연주자들의 표정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주자와 지휘자의 그 음악에 몰입하는 그 표정 그런 것들을 세세히 즐길 수 있는 그 순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연주가 시작될 때 화면 하단에 이 곡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냥 단순한 스크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현장의 느낌을 좀 살려주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이 곡의 느낌도 같이 살려주면서 뭔가 그래픽적으로 이 그 곡에 대한 설명들을 해줬더라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하단에 스크롤로 들어가는 그런 설명이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손여름 진행자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홈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서곡, 그리고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리고 손여름 씨가 직접 쓴 글이 이렇게 하단에 흘러갔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피날레를 들었을 때 어떤 느껴지는 어떤 애틋한 감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을 넣어줘서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클래식하고 대중문화하고 이 퓨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팬층도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진 클래식 연주자, 지금 이 레퍼토리처럼 차웅님이나 김두민 씨 이런 분들이 이렇게 초대돼서 고전적인 클래식의 맛을 들려주면서도 동시에 대중적으로 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전반 아주 좋게 보인 아이템이었다고 보이고요. 이게 야밤에 이게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저는 밤에 편성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밤만큼 뭔가 다른 소리 없이 집중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괜찮은데 그래도 새벽 1시 40분은 좀 너무 늦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늦은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고민을 이전에도 탐나는 TV에서 계속 했지만 저도 또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TV 예술무대가 전하는 멋진 연주들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